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소설 쓰는 김홍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꼬마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느님,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또 만드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고 다 살아있다면 이건 대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문학이 생긴 것은 죽음 때문에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 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생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명답으로 사는 것인데, 명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 이것이 곧 인문학의 지름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희극을 꿈꾸지만은 결론은 늘 비극입니다. 그 비극은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극을 스스로 비극이라고 인식을 하면 비극이 되고, 이것을 희극으로 스스로 바꿀 수 있으면 이것이 희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행은 다리가 떨릴 때 여행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문학의 목표는 가슴을 계속 죽을 때까지 떨리게 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아주 독특한 자기 긍정의 논리고,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스스로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1.5kg밖에 안 되는 인간의 뇌가 쉼없이 많은 정보와 생각을 처리하느라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 이 조율의 방법론이 인문학의 방법이고,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 존재 가치의 숭엄함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삶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죠? 물어보면 누구나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묻지 않으면 행복은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자유로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경험이나 남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유리하게 예측하는 학문, 그러니까 이 예측 코드를 유리하게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곧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문학은 결국 인류사에서 내가 정신적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인문학의 종착지는 결국 내가 이야기거리를 많이 갖는 것인데요. 한때 우리가 유행한 것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세종대왕, 이순신, 그 다음에 장희빈,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늘 드라마나 영화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 역사적 인물인데도 드라마를, 영화를 만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사입니다. 이분은 삼각관계도 없고 탈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인생이 너무 순탄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거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거리의 중심은 영혼의 상처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흉터로 남기는 사람은 이게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한이나 분노나 화나 근심 걱정이 되지만은 인생의 영혼의 상처를 향기로 만드는 사람, 이게 이야기거리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한국인이 유달리 명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뇌가 좋기 때문에 행복의 관점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남의 가진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늘 행복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열등감을 방어하는 방어 전략으로 그 명품이나 성형이나 고급 아파트나 비싼 자동차나 이런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방어벽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쯤 해독을 해야 됩니다. 명품을 가지려고 평생 애를 써도 다 못 갖지만은 내가 명품이 되면 내가 가진 게 다 명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명품이 될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퍼시트 펭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닷속에 천적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감한 펭귄이 맨 먼저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이 우르르 쏟아지듯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영어 관용어에서는 맨 먼저 뛰어들어간 이 퍼시트 펭귄을 용감한 자, 지도자, 혁명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묻겠습니다. 이게 정말 용감한 펭귄일까요? 아니면 몸이 허약해서 밀려서 굴러떨어졌을까요? 허약해서 굴러떨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 용감한 펭귄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짐승 세계에서는 늘 이렇습니다. 근데 인류가 위대해진 것은 나보다 병들고 고난받고 아프고 힘없는 사람을 끌어안고 왔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위대해진 것입니다. 늑대와 개의 DNA 차이는 1.8%밖에 안 되고 사람과 침팬지의 DNA 차이는 고작 1.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또 이렇게 위대해진 것은, 짐승과 다른 것은 평생 호기심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 호기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냉장고나 이런 전자제품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유익한 문명의 이기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이기들은 이 디지털은 인류가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결국 아날로그적 삶을, 그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위대한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구의 중심이 어디죠?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내 자리가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구가 평면이면 중앙에 있지만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내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주인처럼 사는 것, 이것이 곧 인생을 향기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잠시 주머니에서 5,000원권과 50,000원권을 꺼내서 그 초상화를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제 얼굴 봐주세요. 5,000원권이 누구죠? 율곡 2. 50,000원권은요? 잘 보셨습니다. 자, 이 초상화를 한 작가가 그렸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지난 봄에 또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지금 해남 노구당에 가면 이 초상화가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 선생입니다. 어떻게 그렸느냐? 그 후손들이 찾아와서 대한민국 최고의 초상화 작가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분이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하도 간곡하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그리겠다, 이 약속을 후손들하고 해남에 내려갔습니다. 고산 선생이 양자를 갔기 때문에 친아버지, 어머니, 형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4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이 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서 유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했더니 어머니는 북방 계열, 아버지는 남방 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3D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게 그냥 그리느냐? 아닙니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어부사시가 오우가 등을 계속 낭송해서 거의 외우고 그분의 일대기를 외우다시피 한 뒤에 그 책을 펼쳐놓고 향과 초를 켜놓고 절방석을 놓고 몇 달간 절만 합니다. 이걸 초혼이라고 합니다. 혼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절을 하면 드디어 4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고산 선생이 3D 영상 작업도 했지만은 아련하게 점점 명료하게 떠오릅니다. 이걸 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가 고산 선생이 되고 고산 선생이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는 데만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이 4년 동안 어떻게 그리느냐? 이 초상화는요, 화선지를 놓고 위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 뒤에서 그립니다. 뒤에서 점으로 찍어서 볼록볼록하게 나오게, 그렇게 해서 그 얼굴의 형체가 살아있는 듯이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는 데만 4년 걸립니다. 그런데 후손에게 완성되었다고 통보를 하니까 후손들이 와서 보더니 기가 막히다, 고맙다. 근데 초상화는 가지고 내려가지 못합니다. 봉안식 날짜를 정했지만은 화가의 몸속으로 들어온 고산 선생의 혼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봉안식 날짜만 정하고 화가는 벽에다가 내가 그린 초상화를 걸어놓고 향과 초를 켜고 그 앞에 절방석을 놓고 몇 날 며칠 동안 절만 합니다. 떠나시라고. 거짓말로 그렸거나 돈 때문에 그렸거나 엉터리로 그렸거나 남의 그림을 모방했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보니까 이 화가는 눈동자가 제 눈동자가 아니고 흐리고 비틀거리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점점점 심해지면 미치고 더 심해지면 죽습니다. 떠나 보내야 됩니다. 이걸 첨배례라고 합니다.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는데 이 첨자는 눈목변의 첨자죠. 우러러 올려다볼 첨자입니다. 그러니까 첨성대라는 것은 결국 별과 하늘을 우러러 올려다보는 대, 이 뜻이죠. 첨배례를 하는 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지만 고산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몇 날 며칠간 절만 합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드디어 혼이 탁 떠납니다. 그때 화가는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 봉안식을 할 때 화가가 없이 봉안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진작가가 놀랍니다. 벽에 걸어놓고 봉안식을 해놓고 후손들 100여 명이 기념사진을 찍는데 사진작가가 큰 모니터를 놓고 사진을 찍는데 사진작가가 왜 놀라느냐? 100여 명의 후손들 얼굴이 한 장의 모니터로 완성된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그 운동회 할 때 가보세요. 여러분 누구라도 거의 얘는 이 집 자식이구나, 얘 부모는 이 사람이구나를 거의 7, 80%를 압니다. 이게 DNA 구조입니다. 여러분 40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오늘에 재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정진하면, 누구라도 단련을 하면, 누구라도 내 영혼을 끝까지 흔들면 누구라도 해낼 수 있는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궁궐의 왕의 초상화를 어진이라고 합니다. 이 어진을 그리는 화가를 화사라고 해서 선비사자를 붙여줍니다. 왕의 얼굴을 그린다고 해서. 화사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대신 궁궐에 들어가서 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궁궐 쪽을 향해서 향과 초를 켜놓고 절방석을 놓고 1년이건 2년이건 왕의 얼굴이 떠올릴 때까지 초혼과 접신을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왕의 초상화를 잘못 그리면 화가가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그게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화사는,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사는 젊은 사람이 그릴 수가 없습니다. 노인네. 그래서 인생을 살아올 때, 늙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늙을 때까지 탈이 없고, 늙을 때까지 구설수가 없고, 늙을 때까지 자기를 정돈해 온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사는 몇 년 동안 왕의 초상화를 그려서 궁궐에 통보하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궁궐에서 어사가 어가행렬로 와서 풍악을 울리면서 초상화만 궁궐로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간 날 화사는 쓰러져서 며칠 동안 일어나지 못합니다. 며칠 뒤에 궁에서 어사가 파견이 됩니다. 왜 며칠 걸리느냐? 대소신료와 가족끼리 모여서 품평회를 합니다. 며칠 뒤에 이 어사가 달려와서 큰 상을 내리는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딱 한마디입니다. 안 보고 그랬는데 어쩜 똑같냐?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일들은 지천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이렇게 편리하게, 편안하게, 안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이렇게 안온하고 평화롭게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존엄성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 중간 결론을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가 저녁에 끝나고 가시면서 기분 좋다, 내가 소주 한 잔 쏘겠다 이러고 가셔서 신용카드를 내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재작년 여름인가요? 지방에 강연을 가는데 밥 먹기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도와주는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약간 출출해서 어디 냉면이나 컵라면 하나쯤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시골길을 지나가는데요, 여름인데 냉면 겟이 5,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가자. 그 냉면을 먹고 시골 동네니까 신용카드 주기가 민망해서 10,000원짜리를 주고 나왔더니 이 친구가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왜 그대가 고마운가? 내가 고맙지. 그대가 오늘 나에게 세종대왕을 내 맘대로 쓰게 해줬잖아.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커피 한 잔을 샀거나 술을 한 잔 사면 내가 신사임당도 내 맘대로 했고, 율곡선생도 내 맘대로 했고, 세종대왕도 내 맘대로 한 겁니다. 이걸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인문학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내 맘대로 한 것이고,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여왕이나 그 나라의 황제나 위대한 인물을 내 맘대로 사용한 겁니다. 자, 세계적인 인물을 내 맘대로 사용하면 이게 바보입니까? 내가 위대해진 겁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주인처럼 사는 것, 이것이 곧 인문학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요, 아내 될 사람이 허약했어요. 결혼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바보래요. 제가 니들이 사랑을 알아 그러고 했어요. 근데 평생 고생했습니다. 왜냐면 평생 아파가지고요. 너무 일찍 죽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밥 해주는 양반이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가는데 꽃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꽃 배달을 하는데 주인이 있냐 주소 확인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아주머니 꽃 배달이 오면은 빨리 1cm쯤 잘라서 화병에 꽂아 주십시오 하고 나가는데 그 양반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지나면 쓰레기인데 과일 한 상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 며칠 지나면 쓰레기 맞습니다. 저는 바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들어가면 꽃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양반은 밝은 낮에 온종일 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름답게 느끼질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면 버릴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살이고 머슴살입니다. 꽃이 오면 꽃을 즐기고 때가 되면 버릴 수 있는 주인의식, 이것이 곧 그 사람이 명품처럼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다시 궁궐 얘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실 때 유심히 보세요. 역사극, 사극을 볼 때 왕 주변에는 화병에 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꽃을 채화라고 그러는데 생화를 우리나라 왕실에서는 절대 꽂지 않았습니다. 전부 가짜 꽃. 이걸 만드는 화장이 수십 명이 밥만 먹고 노루털, 비단, 한산모시 등으로 꽃을 만들고 자연 채색만 합니다. 왜 그러면은 생화를 꽂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아름다운 꽃을 꺾는 것은 곧 생명 존중 사상을 무시한 것이고 백성의 목숨을 잘라낸 것과 똑같이 인식하는 생명 존중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드라마에서 잔악한 왕이 백성을 못살게 굴었다 이렇게 하지만은 벼슬아치들은 죽였지만은 어느 왕이라도 백성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지금의 정치하고 그래서 달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어렵고 침공이 많았지만은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근거가 백성 중심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채화를 보통 6만 송에서 8만 송이를 만들었습니다. 꽃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 가짜 꽃을 만들어서 드디어 잔치할 때 화병 전체를 바꿉니다. 가짜 꽃입니다. 묻겠습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올까요? 안 올까요? 벌과 나비가 날아오면 얘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본능과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은 다가와서 만져보고 속았네, 잘 만들었네, 기가 막히게 칭찬까지 합니다.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짜 꽃 채화를
향해서 무수히 벌과 나비가 정말로 날라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진짜 꽃술을 따서 꿀에 개어서 가짜 꽃술에 발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한민국에서 모두 찬란한 꽃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대한민국은 아직도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입니다.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인구도 부족했습니다. 교육열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 교육 10대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근거를 생각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주 찬란한 꽃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만도 어마어마하게 꿀을 나눠준 것이고,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신 거는 농민에게 꿀을 나눠준 것이고, 농민은 우리에게 꿀을 준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오단벌을 입었으면은 세상에 수억 명에게 꿀을 준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꿀을 나눠준 것입니다. 근데 꿀이 향기롭고 많으려면 꽃 자체가 찬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꽃이라고 생각하면 꽃이고, 꿀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꿀을 나눠준 것이지만, 나는 그냥 산다 그러면 그냥 사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찬란한 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더 찬란한 꽃이 돼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꿀을 나눠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지금부터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래서 찬란하게 사셔서 남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찬란한 꽃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